살면서 이런 충격과 공포는 처음이에요. 여기 일본의 기자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로 취재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이 기자는 눈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신문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히로미입니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휴가나다 지역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과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큰 충격을 받아 그 내용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름휴가 기간이라 남편과 함께 브런치를 즐기고 나서 오랜만에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녁에는 영화 관람도 계획되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쇼핑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지만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린 후 진열 테이블 아래로 조심스레 몸을 이동했답니다. 지진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흔들림이 멈추고 나서 핸드폰으로 지진 관련 내용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한 줄짜리 속보가 들어와 있었고 미야자키현 동부 휴가나다 지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저는 쇼핑몰에서 나온 뒤 바로 취재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급하게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이미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죠. 제가 사무실로 복귀하기도 전에 편집장의 취재 지시가 내린 거였어요. 히로미. 긴급 취재야. 난카이 해구 지진 가능성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해야 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취재 준비에 들어갔어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예약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로 일본 기상청을 정하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기상청에 도착하자 이미 난리가 난 상황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급하게 오가고 회의실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지진 예보관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기상청의 베테랑 예보관 사토 켄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로미 씨, 우리는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난카이 해구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대지진이 1946년이었어요. 그로부터 지금 약 80년이 흐른 거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그토록 우려했던 난카이 대지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에 머리가 쭈뼛했어요.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미야자키 지진은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 예보관과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난카이 해구라는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본 열도 남쪽을 따라 이어진 이 해구는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곳이죠.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이 지역은 도난카이, 도카이, 휴가나다, 난카이 등 4구역으로 나누어진답니다. 특히 도카이 구역은 1854년 이후 대지진이 없었다고 하는데 무려 170년 동안 에너지가 축적되어 온 셈이어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진학자들은 이 구역을 시한폭탄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발생한 지진이 바로 미야자키현 동부 휴가나다 지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미 에너지가 축적된 도카이 구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를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로 보고 있는 것이었죠.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저는 지진연구소의 나카무라 교수를 찾아갔어요. 교수님과의 취재는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죠.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의 나카무라 교수는 이번 지진으로 다른 구역의 응력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언제 연쇄 반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답니다. 일본은 잦은 지진 발생으로 내진 설계가 잘 되어 건물 붕괴로 사람이 죽는 일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강도 높은 지진으로 발생하는 해일과 쓰나미가 더 위험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죠. 시뮬레이션 결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31m 높이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31m 높이는 10층 건물 정도의 높이로 보시면 상상이 되나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이 높이의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된답니다. 난카이 대지진 시 피해 예측 결과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지나가면 최악의 경우 3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950만 명의 집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하여 일본이 아시아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최대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나카무라 교수와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후지산도 위험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즉시 방향을 틀어 후지산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현지는 비상 상태였습니다. 화산학자들과 방재 당국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죠. 회의 취재 후 일본 화산학회 회장인 스즈키 교수를 만나 심층 취재에 들어갔어요. 스즈키 교수는 후지산 마그마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평소의 10배가 넘는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스즈키 교수의 말에 따르면 난카이 해구의 지진 활동과 후지산의 화산 활동이
연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현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분명 일본 열도 전체가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후지산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였죠. 기상청에 다시 연락해보니 올해 들어 벌써 4개의 태풍이 일본을 지나갈 예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기상청의 야마모토 예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예년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이번 5호 태풍 마리아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슈 북부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실제로 5호 태풍 마리아가 지나간 후 일본 전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광범위한 정전, 농작물 피해 등이 보고되었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또다시 통과할 태풍들입니다. 실제로 손띤 안필, 우쿤까지 거의 연달아 4개의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도쿄 소방청의 타나카 방재 과장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제방과 산사면이 약해져 있으며 만약 이 상태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었죠. 지진, 화산, 태풍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한 일본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일본이 직면한 자연재해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죠.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하면서 저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었답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어요. 도쿄 거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신호등 앞에 멈춰선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묻어났답니다. 내각부 건물에 도착하자 경비가 평소보다 삼엄했어요. 기자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방재 담당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기다리는 동안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 조각들이 들려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를 해제해야 한다고요?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드디어 방재 담당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 해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죠. 방재 담당 관계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현재로서는 대지진 관련 이상 현상이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도 중요한 요소로서 종합적인 판단 하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을 했답니다. 이 답변에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재 담당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답변했죠. 우리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불안감, 경제적 영향, 과학적 데이터 등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가 있은 후 실제로 8월 15일에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를 해제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익명을 요구하는 고위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놀라운 정보를 알려주었답니다. 사실은 일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유사시 그들만 한국으로의 긴급 대피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국민을 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지 않나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저는 즉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도쿄대학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사토 교수를 찾아갔답니다. 임시정보 해제에 대해 사토 교수도 분노하고 있었죠. 그리고 흥분해서 말하길 임시정보 해제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경제적 이익과 맞바꾸는 겁니다. 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전문가들의 위험 경고에도 정부가 취한 임시정보 해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신주쿠역 앞에서 만난 회사원 야마다 씨는 이렇게 말했죠.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안전하다고 했던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가족의 대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 많은 시민들을 찾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몇 일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지진도 결국 한국인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저주를 걸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한 노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0년 전 대지진도 한국인들이 일으킨 거야.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재앙을 불러오는 거라고. 사실 이러한 믿음과 편견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극우 인사들의 입에서 혐한 분위기를 조장할 때 이용되기 일쑤였죠. 근거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던 저는 문득 13년 전의 일이 떠올랐답니다. 과거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저는 신입기자였어요. 이제 막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기자로서 멋진 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던 시기였죠. 주어진 일에는 무조건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던 저는 지진 현장 취재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를 드러내고 생존자 구조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저는 각국에서 파견온 구조대원들을 볼 수 있었죠. 취재 중 카메라에 유독 많이 찍힌 나라는 태극마크를 달고 있었던 한국 구조대였어요.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반항 감정이 극에 달했고 극우 인사들이
매스컴에서 연일 한국을 성토하던 시기라 많이 꺼려졌을 텐데도 이웃나라의 재난에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구조대가 파견된 것이었죠. 한국 구조대의 전문적이고 희생적인 구조활동 덕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구조대 파견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던 저와 선배 기자들이 큰 회의감에 빠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편집장이 관련 기사를 한 줄도 내보내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사항을 알려왔답니다. 한국이 구조대와 경제적 지원을 해준 내용은 숨긴 채 한국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부와 극우 인사에게 많은 실망감을 느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씁쓸한 기억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도쿄 시내의 대형마트를 찾아가 보았어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마트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특히 생수와 통조림, 화장지 코너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답니다. 장을 보러 온 스즈키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걱정되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진이 오면 물자 공급이 끊길 수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요. 스즈키 씨의 카트에는 2주치 분량으로 보이는 생필품들이 가득했죠. 이러한 모습은 비단 도쿄뿐만이 아니에요. 오사카와 나고야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기사가 속속 전해지고 있었어요. 또한 엔저 현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 여행업계의 호황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가 발표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고 예약 취소와 여행 중이었던 사람들의 본국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심지어 이민을 결심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여행업체가 이민 컨설팅 업무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공포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과 이는 단기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죠. 한편 일본 정부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항의 시위도 늘고 있어요. 시위 참여자들의 구호는 다음과 같아요.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경제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가? 우리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방제 대책을 요구한다. 최근 기시다 총리는 연임을 포기했다는 발표를 해버렸어요. 폭락하는 지지율을 견디지 못해 포기한다는 공식적인 사유가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가 대지진의 위험성 앞에 혹시라도 현실이 되면 뒷감당하기 어려워 도망간다는 시각이 더 많답니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 지금 고위 관료들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자 레이첼 메도우가 일본 지진 취재 후 한국의 지진 안전 시스템에 관한 기사를 올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미국 기자의 기사 내용이에요. 일본에서 느낀 불안감이 아직도 생생해서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었죠. 먼저 한국의 소방방재청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골든타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재난 발생 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소방서를 자동으로 선정해 출동시킨다고 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과 소방서의 위치, 장비 상태 등을 분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서를 선택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죠. 또 한국의 지진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한국이 지진의 안전지대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군요. 한국의 모든 신축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고 지진이 발생하면 전 국민에게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어요. 이 경보 시스템이 정말 대단한 것이 지진이 감지되면 불과 몇 초 만에 전국의 모든 휴대폰으로 경보가 전송됩니다. TV, 라디오,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모든 매체를 통해 동시에 경보가 울린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철저한 대비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취재했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원전 안전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은 정말 철저했어요. 다중방어 시스템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답니다. 심지어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비한 특수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안가에 위치한 원전의 경우 쓰나미를 대비해 방파제 높이를 한국 역사상 최대 해일보다 높게 설계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라면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시스템의 유기적 연결과 한국의 기술력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을 안전 시스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기술력이 한국을 더욱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첼의 기사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국은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임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지진이 감지되면 발생과 동시에 모든 매체와 휴대폰에서 시간차 없이 지진 경보가 전송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일본은 휴가나다 지진 발생 이래 휴대폰 지진 알림을 받은 건 지진 발생 후 5분 뒤였죠. 계속되는 여진의 공포와 강력한 태풍, 그리고 후지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는 안심하고 일상생활 하라는 것이 전부인 것에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정부에 대한 불신마저 생긴 듯 했어요. 이미 일본 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든 느낌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반갑지만은 않은 나라임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재앙이 올 거라는 불안감에 한국으로 이민을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죠. 저 또한 한국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부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난카이 대지진이 임박해서 많은 일본인이 한국을 찾는다면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진과 태풍, 그리고 화산 폭발의 위험 속에서 기자로서 취재한 내용을 보내주신 히로미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은 일본과 인접해 있는 국가로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해일과 쓰나미, 지진 진동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히로미 씨의 안전을 기원하며 오늘의 사연 마칠게요. 이 글을 받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8월 19일에 이바라키현에서 또다시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